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시댁에 진절머리가 났던 일은 언제인가요? 전 글쎄요. 매번 진절머리가 나서 손에 꼽아야 하는 일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참 바보 같았던 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큰 사건일지도 모르겠는 이 일들이 그 당시에는 매일같이 자잘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남들도 다 참으면서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냥 제 일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랑 똑같이 사는 거다. 그저 나에게 유별난 시누이가 있는 거다 하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으니까요. 어차피 신우라는 존재가 가족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친밀하거나 뭐 자주 만난다거나 하는 존재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별난 시누이라고 해도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죠. 별 대수롭지 않게 이 정도 일로 무슨 이혼을 하냐. 남들도 이만큼은 다 참으면서 산다는 생각을 하고 버텨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과부하에 걸리더군요. 저는 정말 끝내주는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을 찾아와서 제 이야기를 마음껏 늘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한테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앞으로는 제 인생 잘 챙기며 살아보라고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할 때 누가 더 준비하고 누가 더 손해보고 이런 자잘한 것들을 따지지 않고 딱 반반으로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평생 살아가야 될 텐데 굳이 네가 집해오고 내가 혼수해오고 이런 절차를 따지면서 피곤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 두 사람이 만족하는 살림살이를 꾸리면 된다고 생각했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겪고 싶지 않았었고요. 아유, 어차피 누가 뭐라든 우리 부부가 행복하면 된 거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직장인 둘이었기 때문에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살자는 마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돈을 억수로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고 모아둔 돈이 넉넉했던 건 더더욱 아니었지만 남들도 다 이렇게 없이 시작하고 차곡차곡 힘을 모아 내 집 마련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딱 평범했다? 이 단어 말고는 저희 부부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저 수식어가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요. 결혼을 한 지 1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희 부부에게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고 평범하게 건강하게 키우자고 서로에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부담도 주지 않고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치 속 안에서 최대한의 재능을 뽑아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고 그렇게 서로에게 심어주었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기도 전에 저에게는 참으로 황당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점점 달라지는 남편을 발견하게 되어 저는 참으로 속상한 일이 넘치게 되었어요. 원래 임신을 하면 호르몬이 변동이 되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제가 예민해서 이렇게 느끼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넘겨서는 안 되었던 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 남편이 아이가 생긴 뒤로 점점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본인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가 자기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왔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사실 남편의 가정사를 좀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길고 긴 이야기가 될 텐데 간략하게만 해볼게요. 남편은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시누이는 시모가 남편은 시아버지가 데리고 갔대요. 두 번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고 헤어진 거라 교류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시아버지가 글쎄 이혼 후에 심한 술독에 빠져 살다가 그만 사망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갈 곳을 잃은 거지요. 어린아이를 혼자 둘 수 없으니 조부모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조부모님은 남편이 점점 시어머니를 닮아간다는 이유로 구박을 엄청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아들을 잡아먹은 게 시어머니 탓이라고 하면서 남편을 매번 구박했고 시어머니를 만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닮았네 저 모습이 닮았네 하면서 그렇게 못 살게 굴었대요.
오죽하면 조부모님 집에서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가슴이 다 아려오더라고요. 결국에 조부모님 또한 남편을 보살피지 않고 내버려 두듯이 하자 남편은 혼자서 밥도 챙겨 먹어야 하고 학교 숙제며 준비물도 준비를 해야 했대요. 그게 초등학생 때 일이래요. 너무나도 힘들게 지내면서 자기 자신을 꽁꽁 숨기다시피 하며 살았는데 그런 남편을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어른이 한 명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남편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고 가정 환경이 아이를 키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담임이 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맡아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했지만 시누이가 바득바득 동생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을 했고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손에 맡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서 돈을 벌어서 시누이도 챙겨야 하고 남편도 챙겨야 했기 때문에 늘 궁핍한 생활에 시달려야 했지만 그런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열심히 힘을 내며 살았고 그 어떤 가족들보다 끈끈하게 의지를 하면서 버텼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으니까 그 시절이 얼마나 팍팍했었을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나이가 4살 많았는데 성인이 되자마자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그때부터 돈을 벌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0살 어린 여자애가 놀고 싶었을 법도 한데 꿋꿋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동생 뒷바라지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대단하다 느껴져요. 남편은 그나마 성적이 괜찮은 편이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다행히도 성적이 괜찮게 유지가 되어서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었고 신우가 벌어오는 돈으로 대학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누나에게는 늘 고마운 마음뿐이었어. 누나도 어린 나이였으니까 꾸미고 싶고 놀고 싶었을 텐데 내일 직장에서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서 나에게 공부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을 해주곤 했었거든. 지금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에게 누나처럼 해보라고 하면 아마 나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그렇게 기꺼이 하겠다고 못했을 거야. 남편의 학비는 오롯이 시누이가 책임져 주었고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 취직을 하게 된 이후에 학비 지원을 받았던 것들 전부 시누에게 갚아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직장도 원하던 직장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고 연봉도 괜찮고 이름도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고 했어요. 저랑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는 동안 이러한 이야기를 알지 못했었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좋은 대학을 졸업했기에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속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예 고생을 하지 않고 곱게 자랐겠구나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나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거든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와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쭉 늘어놨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됨됨이가 아주 강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려 하시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시누이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상태였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셨죠. 전 사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이 더 강했고 남편이랑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이야기만 들으면 시누이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의지력도 강하고 누구보다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느껴졌었기 때문에 문제랄 것이 전혀 없다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차에 축복스러운 아이가 생긴 뒤로부터 저는 태교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실 요즘 누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키운다고 일을 그만두겠어요? 저출산 시대를 보강하기 위한 육아 제도들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육아휴직을 알차게 쓸 생각만 하고 있었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들어가는 돈이 많이 생길 테고 남편 직장이 좋았지만 외벌이로 사는 것보단 둘이 같이 버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어차피 어릴 때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고 어린이집 비용도 공짜나 다름없으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도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숨통도 트이고 해야지. 제가 퇴직을 해서 집에서 아이만 보기 시작하면 우울증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문 밖으로 보는 바깥 세상이 자기만 빼놓고 돌아가는 것 같더라며 참으로 우울해 했었거든요. 사실 남편도 저에게 굳이 퇴직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을 하고 퇴직도 육아휴직을 일단 써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 했기에 동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글쎄 제가 임신 5개월 차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암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던지 증상이 하나도 없다가 아주 미약하게 발생을 하고 그게 커지고 커지더니만 갑자기 큰 고통을 떠안게 만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했고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지 매일같이 눈물만 찍어내셨어요. 고생을 그렇게나 많이 하셨는데 자식 장가 보내고 이제서야 조금 쉴 수 있겠다면서 노후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즐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암이라고 하니까 저까지도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신우는 화장품 방문 판매 사원 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긴 했어도 일 자체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이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우, 엄마가 암에 걸려서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거 알지? 당장 항암 치료도 들어가야 하는데 말이야. 그게 노인네의 몸으로는 정말 버티기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며느리로서의 도리가 뭐라고 생각해? 바로 시댁을 살피는 거 아니겠어? 갑자기요? 물론 저도 어머님께서 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자주 연락도 드리고 찾아도 뵙고 하려고 했어요. 저도 임신 중이다 보니까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저희 남편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는데 당연히 자식된 입장에서 그 정도 효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화하고 자주 찾아뵙는 게 뭐가 효도야. 내 생각은 조금 달라. 내가 평생 일을 하면서 우리 남동생 뒷바라지 했던 건 들어서 알고 있지. 내 젊음을 다 바쳐서 고생했다고. 그때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자리 잡기 도와줬는데 우리 엄마 병수발까지 들지 못할 것 같아. 나도 내 인생이라는 걸 찾아야 하지 않겠어? 우리 엄마지만 솔직히 나한테는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도 있고 대신 며느리는 어려워하잖아 우리 엄마가. 어머님과 저는 서로 고부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심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딸이 훨씬 정이 가고 할 텐데 형님한테만 까다롭게 굴겠어요? 엄마 올케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빡빡하게 구는지 말이야. 아무튼 이런 얘기 하러 온 건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할게. 우리 엄마 병수발 올케가 들어줬으면 좋겠어. 아이 어차피 임신했으니까 조만간 퇴직도 할 거 아니야. 네? 아니요. 저 출산하고 육아휴직 낸 다음에 복직할 생각이었어요. 남편이랑도 이미 이야기 다 끝낸 상태고요. 요즘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혼자 벌어서 저희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저도 퇴직은 안 하려고요. 어머, 그럼 육아휴직 끝난 다음에 애는 누가 키우게? 설마 아픈 우리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떠넘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리고 어차피 곧 육아휴직 낼 거잖아. 휴직 내고 나면 할 일도 별로 없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 병간호 좀 올케가 해줬으면 좋겠어. 산부인과도 우리 엄마 다니는 병원으로 옮기고 말이야. 어차피 큰 병원으로 다니는 게 뱃속에 있는 애한테도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서로 돕고 살자, 응? 아유, 형님, 아무리 그래도 임산부한테 암 환자의 병간호를 맡기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항암 치료하다 보면 방사선 치료도 해야 하고 할 텐데 임신한 몸으로 가라고요?
어머, 치료하러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대기만 하는 건데 뭘 그래? 그리고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임산부들도 암 치료한다고 하더라. 문제 없다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을 하고 듣는 척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나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조금만 도와준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당연히 옆에서 많이 도울 거야. 그리고 우리 누나가 당신에게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하자는 거니까 서로 조율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누나도 내 말에 동의하지?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전부 떠넘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어머, 당연하지. 임신해 있는 올케한테 어떻게 병간호를 전부 떠넘길 수가 있겠어. 내가 일이 있으면 올케가 좀 도와주고 올케가 바쁘면 내가 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지. 설마 지금 내가 올케한테 다 떠넘기는 줄 알고 오해를 한 거야? 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남편이랑 신우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싫은데요?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신우가 본인이 바쁜 날에만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으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도와주겠다,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자는 심산도 있었고요. 좋아요. 그 대신에 형님 저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내가 보조하는 느낌으로다가 도와드릴게요. 형님이 전적으로 맡아서 병간호 해주시고 저는 형님한테 일이 생길 때만 땜빵 간다는 생각으로 할게요. 신우는 그거라도 아주 감지덕지라면서 살짝 탐탁지 않아 하는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시어머니는 본인이 아픈데 임신까지 한 제가 병간호를 하겠다고 나선 것에 감동이라도 받은 것인지 고맙다고 매번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사면초가였죠.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망할 신우가 자꾸만 본인 일이 바쁘다면서 개뿔 버는 것도 없는 인간이 자꾸 저에게 시어머니 항암 치료를 따라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올케, 어쩌지? 이번에도 글쎄 물건을 좀 보여달라는 고객이 있어서 내가 수원까지 갔다 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내일 항암 치료하는 날이잖아. 올케가 좀 가질 수 있지? 우리 엄마 요즘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아파해가지고 올케가 옆에 딱 달라붙어서 기분도 좀 살살 살펴봐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갑작스럽게 하루 전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만삭 때 육아휴직을 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병원에 가거나 제 산부인과 진료를 보려면 연차를 써야 했어요. 그런데 연차 횟수는 점점 줄어들지. 만삭까지는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지. 이러다가는 산부인과 진료도 못 가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어머님 병간호를 하기 싫어서 이러는 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임산부한테 이 일을 다 떠맡기는 게 맞는 거야? 나도 내 몸뚱아리 들고 움직이기 벅차. 그리고 연차를 자꾸 어머님 병원 가는데 쓰기 시작하면 내 병원 진료는 어떻게 보라는 거야?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니야. 누나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야. 항암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지? 누나도 병원비 보태고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지. 우리 누나가 책임감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업어 키운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신우 편을 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항암 치료를 따라다니게 되었지요. 제가 한 번, 두 번 신우의 부탁을 들어주자 신우는 점점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는 곧 육아휴직을 낼 직원이 연차까지 아주 쪼개서 알차게 쓰는 모습을 보면서 탐탁지 않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사장이어도 싫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갑자기 항암 치료 일정 좀 대신 가달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회사에 눈치가 보이던지 형님이 치료 가는 횟수보다 내가 가는 횟수가 더 많은 게 이게 말이나 돼?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 형님이 나한테 다 떠넘기는 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는 출산하고도 불러낼 것 같다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눈치를 줘? 참나. 그러면 이참에 일을 그만두는 게 어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육아휴직 끝나고 아이 키우는 것도 그렇고 당신이 집에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들고 좋을 것 같아. 맞벌이 할 때는 몰랐는데 늘 집에서 당신이 반겨주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 퇴근길도 즐겁고. 아이 뭐? 내가 일을 그만두면 우리 집 대출금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당신보다 적게 벌게 하겠지만 내가 버는 돈도 만만치 않다는 거 알잖아.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 우리 생활비부터 걱정이 되는데 애는 무슨 돈이 있어서 어떻게 키울 거야? 에이, 당신이 돈 타령하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무척이나 소심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그건 알고 있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야. 나도 나름 잘 버는 사람이야.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 맞벌이 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다들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악착같이 애 둘셋 키우면서 잘 사는데 아 왜 이렇게 엄살을 부리고 그래?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 쓰던 돈이 있는데 갑자기 줄여야 하니까 걱정이 돼서 한 말이지. 나만 우리 가족이 걱정되는 거야? 솔직히 그래. 어머님 병원비도 우리가 보태고 있는 와중에 대출금을 어디서 어떻게 갚을 건데. 그 정도 생각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다들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면 그 정도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당신 너무 사치를 즐기는 건 아니야? 태교한다고 무슨 요가를 다니질 않나? 육아용품은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많이 사들이는 건데? 젖병 소독기 그게 왜 필요하냐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끓는 물에 팍팍 삶으면 된다고 하던데. 나 혼자서 애기 보면서 언제 젖병까지 삶고 앉아 있어. 씻어서 넣으면 알아서 소독까지 다 해주는데.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쉬워 보이는 거겠지? 그렇게 대책 없이 부부싸움만 하고 그 뒤로 남편은 앵무새처럼 저에게 계속해서 일을 그만두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처럼 남편 옆에 딱 달라붙어서는 저에게 일 그만두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한마디씩 거두는데 정말로 손윗 사람만 아니었다면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결국에는 잦은 연차를 사용하는 바람에 회사에서도 저에게 넌지시 눈치를 주었고요. 저는 임신 8개월 차에 일찌감치 육아휴직을 쓰고 만삭이 가까워진 몸을 하고서도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간병인 처지를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시어머니 암 발견 자체가 너무나도 늦은 상태이기도 했고 암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항암하면서도 참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저는 제 몸 가누기도 힘든데 옆에서 죽상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했으니 점점 더 지쳐가게 되었고요. 사실 항암 치료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고통스러워하고 살이 빠지고 머리털이 죄다 빠지게 만드는 것인데 시어머니 나이에 그걸 견디기가 쉽지 않았겠죠. 시어머니는 점점 더 고통으로 가득한 히스테리를 저에게 부리기 시작했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저에게 다 떠넘기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면서도 언제 출산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저와 시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동안 남편과 신우는 손 놓고 있었죠. 글쎄요. 그 두 사람은 저에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나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 어머님께서 어제는 물이 미지근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옆으로 물통을 던졌다니까? 내가 맞기라도 했어봐. 당장 뱃속에 우리 아이까지 놀랐는지 배가 땡기고 아팠다고. 곧 출산이 다가오는데 형님은 도대체 뭐를 하는 거야? 누나가 지금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대. 땡길 수 있을 때 땡겨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나라고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연차를 쓰고 엄마 병간호를 할 수도 없고. 당장 우리 애기 태어날 때 쓰려고 아껴둔 연차인데 이렇게 날릴 수는 없잖아. 조금만 더 버텨보면 안 될까?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달래기만 하고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주지 않았어요.
신우를 붙잡고 제발 어머님 간호를 좀 하라고 말을 해도 나 몰라라 하기 바빴고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해왔던 말에 의문이 들었던 것이 신우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다한 것처럼 이야기했었는데 신우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전부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저에게 동정심을 사기 위한 거짓말인지 헷갈리기까지 했죠. 그러던 도중에 제가 출산을 하게 되었고 힘들게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쉬고 있었는데 퇴원을 하게 되면 조리원을 가야 하지 않겠어요? 신우가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내일이면 퇴원이라고 했었나? 요즘은 애 낳고 금방 퇴원을 하네? 이렇게 그러지 말고 조리원을 일주일만 좀 미뤄봐. 병원에서 한 일주일만 더 지내면 안 돼? 요즘은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거 안 될걸요? 자연분만 했으면 이틀 만에 퇴원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굳이 일주일이나 더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4차 항암 시작했잖아. 병원도 같은 병원이고 하니까 올케도 병원에 있으면서 움직이기 편하고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병원에다가 일주일 더 있겠다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쉬면서 엄마가 부르고 찾을 때마다 안병동 가면 되잖아. 그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정말 욱하는 감정이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신우가 손윗사람이고 나발이고 제가 냅다 소리를 꽥 질러버렸어요. 형님, 지금 말 다 했어요? 출산해서 온몸에 뼈가 벌어져서 힘든 사람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요? 병원에 일주일 더 입원하라는 게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머님 간병하라고 시키려고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지금. 형님은 같이 병간호 하기로 해놓고 손 놓고 구경했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코레코레 지르고 그래. 깜짝 놀라서 없던 애도 떨어지는 줄 알았다. 옳게 서로 편하자고 하는 일인데 뭐 그렇게 과민 반응이야. 형님 같으면 화 안 나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애 낳고 삭신이 다 쑤시고 온 얼굴에 핏줄이 다 터진 마당에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겠냐고요. 그래, 이번에는 누나가 좀 심했다. 어제 겨우 출산하고 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조리원에 가서 몸조리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누나가 며칠만 수고 좀 해줘. 조리원에서 나오면 우리 와이프가 알 거야. 뭐라고? 내가 그걸 왜 하는데? 그럼 애는 누가 키울 건데? 당신이 육아휴직을 내서 집에 내내 붙어서 애 볼 것도 아니면서 그딴 소리를 해? 나한테 지금 어머님 병간호하고 애도 보고 하면서 지내라는 거야 뭐야.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아니, 신생아 데리고 항암 치료 받으러 병균이 득실득실한 곳으로 가라는 거야 뭐야. 아니, 내 말 뜻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회복도 하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당장 애 두고 병간호하라는 게 아니잖아. 난 못해. 앞으로 우리 아이 키워야 하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신생아 데리고 병원에 와서 병간호하고 싶지도 않고. 진짜 다들 해도 너무한다. 아이고, 우리 올케 화내니까 무섭네. 예전에는 몸조리며 조리원이며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 다들 그냥 며칠 쉬고 일하고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사람 몸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형님이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는 거죠. 아니, 결혼이나 했으면 제 마음 10분 이해하실 텐데요. 됐고요. 저는 몸조리 해야 하니까 이만 다들 가주세요. 신우한테 결혼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말을 하니까 지도 기분이 상했는지 입을 삐죽거리고 말더라고요. 우리 신우가 노처녀긴 했으니까 그걸 치사하게 공격해버린 거죠 뭐. 저는 다음날 더 볼 것도 없이 퇴원을 해서 조리원으로 가게 되었고 조리원 천국이라는 말을 몸으로 느끼면서 푹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쎄, 황당하게도 우리 남편은 조리원에 나타나지도 않는 거 있죠. 왜 그런가 했더니만 아껴두었던 연차를 죄에다 쓰고는 시어머니 항암 치료하는데 붙어 있더라고요. 언제는 아이 낳으면 제 옆에 붙어 있어야 해서 연차를 몰아서 쓰겠다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시어머니 보살피느라 죄에다 쓰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원.
나한테는 애 낳으면 연차 몰아쓰겠다고 하더니 그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네. 어떻게 우리 아이 한 번을 보러 안 오고 어머님 병원에서 죽치고 있을 수가 있어. 오죽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미혼모냐고 물어보더라. 남편 어디 갔냐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지내야만 하는 이유가 뭔데? 미안해. 나도 연차를 쓴 이유가 당신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우리 누나가 하필이면 일이 바빠서 지방에 출장을 갔다는 게 아니겠어. 아니,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출장을 갈 일이 뭐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 그거 다 병간호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지. 우리 누나가 그런 걸로 왜 굳이 거짓말을 하겠어. 일이 바쁘다고 하면 바쁜 줄 알아야지. 저는 남편이 답답하게 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이를 악물고 신우의 SNS를 뒤지기 시작했고, 글쎄 웬 남자랑 떡하니 여행을 간 사진을 올려둔 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 나이에 연애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니만 올해 남자친구는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었고, 1년 동안 매일 똑같은 싸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으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이에 어쨌든 신우는 같이 여행 갔었던 그 남자와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되었다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집안에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오늘 내일 하는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살이 빠지고 기력도 같이 빠졌는데, 신우가 그래도 엄마 죽기 전에 딸 시집 가는 건 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내가 결혼 못한 걸 안타까워했었잖아. 내가 결혼하는 것만 보고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야. 그래서 그 소원 내가 들어드리려고요. 신우는 마치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린 결정인 것 마냥 행동하며 결혼식을 올렸고, 시어머니는 그 모험을 하고서 결혼식에 또 참석을 했어요. 그 옆에서 수발은 누가 들었게 해요. 제가 들었죠. 아무도 시어머니를 챙길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쩌겠어요. 애도 봐야지. 시어머니 수발도 들어야지. 아주 그냥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더라고요. 신우가 신혼여행을 가고 더 이상 항암 치료가 의미가 없다는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를 시댁에 모시게 되었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신우가 집에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 혼자 집에 있어야 하니까 불안하다고 해서 결국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눌러붙게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시댁으로 안 돌아가시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 집에 모시고 있어야 하는 건데 기약 없이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나도 애 키우면서 힘들다고. 어떻게 우리 엄마를 혼자 두고 있겠어. 엄마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마지막을 잘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 남편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는데 그 이유를 머지않아 알게 되었죠. 신우가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시매부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돈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었어요. 화장품 방문 판매하는 일이 대출이 잘 나오는 직업도 아니고 하니까 신우가 시댁에 눌러붙으려고 글쎄 시어머니를 내쫓고 싶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항암이 중단이 되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니까 신우는 일석이조가 된 것이었죠. 시댁도 차지하고 시어머니도 나한테 떠넘기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집에 눌러붙게 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2달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장례식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장례식장에 신우가 엄청나게 알이 큰 반지를 하고 온 거예요. 아니 형님, 이 반지는 뭐예요? 가짜 다이아예요? 근데 이거 너무 반짝거리는 거 아닌가요? 장례식장에서 누가 이런 액세서리를 하고 오냐고요? 그것도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어, 이거 우리 남편네 집안 대대로 며느리들에게 물려주는 진짜 다이아야. 무려 1.25캐럿짜리라고. 자랑질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입을 떡 벌렸죠. 진짜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장례식장에 그런 반지를 차고 오다니. 형님, 아무리 그래도 누가 장례식장에 이런 걸 차고 오냐고요. 생각을 좀 하면서 행동하시면 안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어머님 장례식장에 이 반지가 어울리기나 하냐고요. 옳게. 혹시 부러워서 이러는 거야? 아, 맞다. 너네는 다이아 5부로다가 맞췄지. 알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거. 기분이 나빴지만 참아야만 했죠.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다 끝나고 드디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나 했는데 신우가 진짜 상식이 없어도 그렇지 시어머니 보험금 나온 걸 지 몫이라고 하면서 쏠랑 다 챙겨서 간 겁니다. 내가 그동안 너 돌봐주고 뒷바라지한 거 잘 알고 있지? 거기다가 우리 엄마 병수발 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생했는지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가져갈게. 아니, 그걸 형님이 왜 다 챙겨서 가요? 병수발 들긴 뭘 들었어요? 병수발은 내가 다 들었는데 왜 형님이 가져가냐고요? 아이, 누나가 나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었잖아. 보험금이 나온다고 해도 얼마나 나온다고? 그 정도는 당연히 줄 수 있지. 어머님이 살고 있던 집까지도 형님이 다 차지한 마당에 보험금까지? 도대체 너는 얻어온 게 뭔데? 죄다 눈뜬 장님처럼 빼앗기기만 할 거야? 아, 가족들끼리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힘들 때 서로 돕고 아플 때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하나 득실을 따져가면서 사는 게 어떻게 가족이야. 생각을 하고 말해라. 지금 생각 없이 구는 게 누군데 그러는 거야. 네가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 형님 혼자서만 자기 몫을 톡톡하게 챙겼잖아. 아, 무서워. 무서워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부부싸움은 둘이 알아서 하고 나는 이만 가볼게. 신우가 자리를 피하고 나서도 남편이랑 저랑은 한참을 싸워야만 했어요. 우리 애는 돌볼 생각 하나도 안 하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지고 드니까 남편은 오히려 제가 너무한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더 힘든 사람이 차지하는 거지 돈 따지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이 신우한테 받은 게 훨씬 더 많다면서 받은 거 다 갚아야 한다고 큰 소리까지 내더라니까요. 이런 인간이랑 어떻게 같이 살 생각을 한 건지. 하지만 신우이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신우이가 들러붙어서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집을 냅다 팔아서 무슨 투자를 하겠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나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심해부랑도 싸움이 나게 되었고요. 심해부와의 사이도 틀어지게 되었다면서 우리 집에 술을 처먹고 찾아와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진짜로 미친 건가 싶더라고요. 아니, 우리 애기가 곤히 자고 있는데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소리만 고래고래 질러대는데 진짜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소리에 결국 우리 애기도 깨서 울고불고 한바탕 했고요. 난 앞으로 형님이 뭘 하든 신경 안 쓰려고 하니까 앞으로 형님이랑 있는 일은 알아서 하도록 해. 나한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런데 글쎄 정말 기가 막히게 신우랑 심해부가 틀어지면서까지 투자를 했던 게 알고 보니까 정식 투자 사업도 아니었고 신우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젊은 인간에게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신우가 바람을 피우던 그 인간이 사기꾼이었고 신우를 꼬셔내서 돈 뜯어먹고 있었던 걸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심해부가 신우의 핸드폰을 뒤지다가 알게 된 거예요. 신우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심해부한테 틱틱거리니까 수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증거를 딱 잡아낸 거지요. 휴대폰 가져와 해서 살펴보니까 글쎄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전부 날려먹은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혼을 하자고 나온 겁니다. 신우는 상간남에게 푹 빠져 있었으니까 애 없을 때 이혼하자며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했고 바람을 피웠으니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서 위자료까지 쥐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돈 없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글쎄 이 사기꾼이 신우가 빈털터리가 되니까 냅다 발로 차버린 겁니다. 신우는 집도 없이 쫓겨나게 되었고
수중에 돈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신우가 우리 집에 짐을 싸들고 뻔뻔하게 들어와서는 나 오갈 데 없으니까 자기한테 방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 사정이야 다들 알고 있겠지? 아우 내가 지금 오갈 곳이 없는데 너희 부부한테라도 비빌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 덕 보려고 그동안 그 고생을 했나 보다. 아니 형님,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집도 가져가고 보험금도 다 가져가서 날려먹고는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냐고요? 어머, 내가 우리 동생을 어떻게 키웠는데 올케가 그렇게 반대를 할 수가 있어. 내가 말이야 내 동생이 고아원에 들어갈 뻔했는데 구해준 거나 다름없다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동생 데리고 오자고만 안 했어도 얘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는 거다. 염치 없는 게 누구냐고. 남편은 쩔쩔 매고 있었고 저는 이때가 아니면 할 말을 못할 것 같은 마음에 신우에게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형님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제 남편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뻔뻔해도 이렇게까지 뻔뻔한 사람인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아니 사기꾼한테 속아서 돈이고 뭐고 다 털린 주제. 아 여기가 어디라고. 저랑 신우랑 치고받고만 안 했지 서로 죽일 기세로 노려보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누나도 돈을 버니까 곧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겠지. 그때까지만 우리가 같이 지내는 건 괜찮지 않겠어? 도대체 너는 누구 편에 드는 거야 지금? 너도 니네 누나처럼 이혼당하고 싶어? 어? 내가 언제까지 이 작태를 참아줘야 하는 건데. 내가 진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애가 듣고 있는데 찰도 그런 소리 한다. 옳게 일하고 싶다며? 내가 우리 조카 봐줄 테니까 옳게는 나가서 일이나 해. 우리 동생 혼자 벌어서 어떻게 생활하겠니? 이런 걸 기회라고 생각하렴. 아, 그리고 내가 폐쇄 공포증이 있어서 작은 방을 사용 못하니까 안방에서 지낼게. 괜찮지? 그리고 내가 침대 없으면 불편하거든. 그리고 내가 밤에 화장실도 좀 자주 가서. 뭐가 어째고 어째요?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속이 터져 죽겠는데. 아니 누구 방을 빼앗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도 입이 있으면 말이라는 걸 좀 해봐라. 도대체 형님한테 뭘 그렇게 책을 잡혔다고 이런 소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건데. 어릴 때 데리고 와서 살아준 거? 아니면 학비 지원해준 거? 아 그거 다 갚았다며. 누나 곧 집 얻어서 나갈 거지? 나도 솔직히 우리 마누라 보기에 미안해 죽겠어. 나도 염치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그걸 말이라고 하니. 올케가 저렇게 눈치를 주는데 아유 금방 나갈 테니까 며칠만 참어. 나도 솔직히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여기서 지내는 거 당연히 원치 않아.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남편은 신우가 저렇게 대답을 하자 저를 설득했고 저는 친정에 가 있겠다고 말을 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염치가 있는지 더 이상은 저를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지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친정 부모님이 저에게 집에 들어가 봐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도 제가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당연히 불편하겠죠. 신우가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집안이 개판이 됐을 게 뻔하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저는 신우가 있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신우는 언제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조만간 가겠지 하면서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슬쩍 미루더라고요. 아,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는 하루빨리 직장이라도 얻어서 돈을 모아야 남편에게도 당당해지고 이혼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직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거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죠. 이력서를 넣으니까 하루에도 몇 통씩 모르는 전화들이 걸려와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고 저도 아이를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심기일전하기로 했습니다. 신우는 우리 집을 글쎄 지집처럼 사용하고 있었고 일주일이 조금 지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니까 집이 완전히 돼지우리더라고요. 열이 받아서 신우한테 지랄을 했죠. 남의 집에 눌러붙었으면 청소를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집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신우는 제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는 아, 너는 너대로 말을 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하는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뿌득뿌득 이를 갈고 신우에게 빅엿을 한 방 날려주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나 하늘이 저를 도운 건지 뭔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눌러붙은 생활이 편했는지 뭔지 정신을 못 차린 신우는 우리 남편에게 용돈까지 받아서 나가 놀고 있었는데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벌이게 되었죠. 신우가 집으로 딱 들어온 순간 이전 심해부가 거실에서 신우에게 손을 흔들면서 아주 악랄한 웃음을 보여주었어요. 아니, 네가 여길 왜 와? 우리 이혼도 하고 정리할 거 다 끝났는데. 위자료 때문에 그래? 내가 분명 돈 없다고 했잖아. 돈 생기면 주겠다니까. 내가 그깟 푼돈 때문에 네 얼굴 보겠다고 찾아왔을 거 같냐? 네가 먹고 튄 우리 집 대대손손 내려오는 반지. 그거 내놔. 장례식에 끼고 와서 자랑을 했던 그 반지 말입니다. 신우가 글쎄 안 돌려주고 이걸 먹튀를 한 거였어요. 최후의 보루 같은 거였달까요? 어머,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길 찾아온 거야? 그리고 그거 어머님께서 내가 며느리 되어서 좋다고 주셨던 거잖아.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 한 번 주면 끝이지. 주기 아깝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신우가 계속해서 꿍시렁거리면서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지 않냐 하니까 심해부가 고소장을 하나 들이밀더라고요. 절도죄로 잡혀가고 싶은 거 아니면 지금 당장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이미 변호사 만나서 상담까지 다 하고 너 찾아온 거걸랑.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놔라. 신우는 고소장을 받고서는 그건 또 무서웠는지 안방에 들어가서 반지 찾아올게 했는데 반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심해부랑 남편까지 놀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반지를 찾는데 신우가 사색이 되고 반지는 없고 사실 그 반지요? 심해부를 부르기 전에 제가 몰래 숨겨뒀거든요. 백날 찾아봐야 반지가 제 손 안에 있는데 어디서 그걸 찾을 수가 있겠어요? 아주 그냥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되었죠. 이 미친 인간아, 지금 그 반지를 잃어버린 거야? 그게 얼마짜린 줄 아냐고. 대대손손 내려오는 우리 집 가보 같은 물건인데 감히 그걸 마음대로 처분해버려? 처분은 누가 처분을 했다고 그래? 내가 그거 갚으면 되잖아. 대대손손 물려오는 반지라고 해도 결국은 다이아 반지 아니야, 다이아가 오래되어도 그 영롱한 빛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거 아주 가치가 대단한 반지라고. 억만금을 줘도 못 구하는 반지인데 너 같은 빈털터리가 어떻게 갚아? 심해부는 신우에게 소송을 걸어서라도 혼쭐을 내주겠다고 했고 심해부 집안 사람들 죄다 신우에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신우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엉엉 울면서 매달리는데 저희 남편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와, 그거 도와주려면 우리 집도 팔아야겠다. 그럼 나는 당신이랑 못 살지? 우리도 쿨하게 이쯤에서 이혼하자. 아니,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이런 일로 무슨 내 동생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좀. 어머, 저는 형님이 내 가족이라 생각한 적 없는데요. 형님 일은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형님 때문에 동생이 이혼하게 생겼네. 애도 있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난 절대로 이혼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죽어도 애 때문에라도 이혼 못한다고 큰 소리 치길래 그러면 선택하라고 말을 했죠. 저냐 신우냐 하니까 신우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속이 뻥 뚫리대요. 갑자기 벙찐 얼굴을 하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신우가 되묻는데 남편이 신우에게 축객령을 내렸죠. 솔직히 여태 마누라 눈치 보면서 내가 해줄 만큼 해준 거 아니야? 안방 차지하고 들어선 거 너무나도 불편했지만 누나라서 나도 참았던 거야. 나도 누나처럼 이혼해서 혼자 살 순 없는 거잖아. 더군다나 아이까지 있는데 그러면 더 안 되는 거 아니겠어?
신우는 남편에게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심해부한테도 신우랑 잘 해결하시라며 말을 하는데 이렇게 강단 있게 굴 수 있었으면서 그동안은 왜 신우한테 질질 끌려다녔던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 이후 심해부는 고소장 접수해서 손해배상해내라, 위자료 내놔라 했고 신우는 울고불고 난리쳤지만 이미 절도죄로 들어간 거 어쩌겠어요? 벌금을 내든지 실형을 살든지 해야 했죠. 저는 몰래 심해부에게 연락해서 반지를 돌려주었어요. 심해부는 반지를 받자마자 당황해하면서 고소장 취하해야 되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신우이에게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이렇게 쉽게 넘어가겠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우를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제가 이혼을 또 말할까봐 남편은 저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신우가 우는 소리 하면서 전화해도 다 씹더라고요. 아예 차단까지 걸어버렸던걸요. 아니, 화장품 팔면서 바쁜 거 아니었냐고요. 그동안 가져간 돈이 얼만데 돈을 더 빌려달라고 말을 하는지 참나.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되었고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저 또한 취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백방으로 넣은 결실을 맺은 거죠. 남편에게도 너도 신우꼴 당하기 싫으면 나한테 잘하라고 쉬지 않고 말을 했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진짜 이혼당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나 보더라고요. 신우랑은 연락조차 안 하면서 저에게 월급 고스란히 바치고 숨죽이며 사는 중입니다. 솔직히 아직 남편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용서가 다 되지 않고 있어요. 임신했을 때 받은 대우는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본인도 그거 감수해야죠. 수틀리면 언제라도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저의 눈치를 보면서 찍소리 못하고 지내고 있는 거겠죠? 조만간 신우이의 절도죄 관련한 재판이 끝날 텐데 무슨 판결을 받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심해부도 바람난 신우가 괘씸해 그대로 재판 진행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역시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되든지 응징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신우 보면서 악하게는 살지 말자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웃지 못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라도 잘 쳐내시길 바라며 연말 연시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